한국에서 가장 빠른 배송을 자랑하는 기업이 워싱턴에서는 대통령 측근을 돈으로 끌어모으고 서울에서는 검찰 출신들로 방패막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류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40도 가까운 열기 속에서 쓰러지고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자기 입맛대로 재단하려는 시도거든요. 지금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한국은 공정 경쟁이 아니라 자본의 크기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사회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이 위험한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경고등이 켜져야 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쿠팡이 워싱턴에서 고용한 인물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법률 자문 수준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자금 모금책으로 활동하며 공화당 핵심 네트워크를 손안에 쥐고 있던 인사, 의회에서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법안을 직접 설계했던 전략가, 그리고 현 국무장관의 수십 년 절친까지 줄줄이 쿠팡의 로비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워싱턴에서 전화 한 통이면 백악관 집무실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급입니다. 선거자금 모금책이라는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돈만 모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후보자와 생사를 함께하는 복심에 가깝습니다. 각종 법적 리스크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자리를 맡는다는 건 그만큼 신뢰가 두텁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인물이 쿠팡의 로비 회사 대표로 앉았다는 건 공화당 주류와 백악관을 향한 직통 라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하원 법사위원장 밑에서 빅테크 반독점 법안을 만들던 전략가까지 영입했으니 규제의 빈틈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 셈이죠. 경쟁법을 설계하는 사람은 어떤 조항을 살짝 비틀면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 어떤 문구를 넣으면 집행이 흐지부지 될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습니다. 쿠팡은 바로 그 노하우를 통째로 사들인 거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달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잣대를 조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와 통상 라인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한때 트럼프에게 조롱받던 마르코 루비오는 이제 국무장관까지 올라간 실세인데 쿠팡은 이 사람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로비스트를 핵심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에서 국무장관은 단순히 외교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군사력과 재정을 어디에 쏟을지 방향을 잡는 자리죠. 대통령의 분신에 가까운 위치인데 그 측근을 로비라인에 세웠다는 건 미국 정부의 외교 통상 정책에 한국 관련 이슈를 끼워 넣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라인들이 작동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사건이 바로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좌초된 과정입니다. 국내에서는 거대 플랫폼들이 검색 순위와 수수료를 마음대로 조작하면서 중소상인들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심판이면서 동시에 선수가 되는 구조를 막고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수료나 광고비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됐거든요. 선거 당시 대통령 핵심 공약으로까지 소개되며 공정 경쟁의 상징처럼 다뤄졌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미국 정치권에서 강력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 하원 의원 몇몇이 이 법을 두고 미국 기업을 겨냥한 무역장벽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거나 고위급 회동에서 항의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법안 내용 자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닌데도 굳이 구글과 쿠팡 같은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했거든요.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됐고 그 직후 법안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추가 검토를 위한 보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폐기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이런 흐름을 쿠팡의 로비 라인업과 겹쳐보면 의심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측은 겉으로 투자 환경 보호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거든요. 플랫폼이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면 입점업체들은 높은 수수료를 버티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경쟁이 줄어들면 서비스 혁신도 멈추죠. 그럼에도 법안이 힘을 잃은 건 거대 자본과 글로벌 로비 네트워크가 국가 간 협상 구조까지 비틀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쿠팡이 벌이는 일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퇴직한 검사,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출신 인사들을 대거 끌어들이며 사실상 규제 방어막을 쌓아 올렸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수사와 조사 절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느 지점에서 사건이 약해지는지 몸으로 체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입장에선 큰 유혹이겠죠. 미리 법적 위험을 점검하고 불리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쌓은 전문성이 특정 기업의 무기로 넘어가면 일반 시민 입장에선 법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경쟁 대기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인력들을 고연봉으로 스카우트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정위 조사에 한 번 걸리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나올 수 있으니 그 돈의 일부만 투자해서 공정위 내부 생리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자는 계산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인력들은 어떤 자료가 문제가 되는지, 어떤 거래 방식이 불공정으로 판단되는지, 조사관들이 어디부터 파고드는지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런 노하우를 품에 안으면 법의 취지는 그대로인데도 실제 집행은 계속 헛바퀴를 돌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지목되는 사례 중 하나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논란입니다. 법적으로는 하루 단위 계약을 반복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런데 쿠팡은 취업 규칙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특정 조건의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서류에 실적 끼워 넣는 식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죠. 이 문제는 결국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거쳐 검찰에 성추됐고 노동부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기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법률 해석의 차이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일반 시민들 눈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특히 쿠팡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여럿 영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 네트워크가 작동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랐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노동부의 엄중한 판단이 사법 단계에서 힘을 잃은 건 분명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드러난 사례들은 더욱 직설적입니다. 여름철 물류센터에서 실내 온도가 33도에서 35도를 넘으면 법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노동자에게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위로 인한 쓰러짐과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그런데 일부 센터에서는 관리자들이 에어컨 바람을 벽에 걸린 온도계만 향해 쏘는 방식으로 실제 온도를 속였습니다. 작업 공간은 38도에서 40도까지 치솟았는데도 온도계는 24도 안팎만 가리키게 만든 겁니다. 종이에 기록된 숫자가 기준이 되니 휴식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니라 노동자를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온도에서도 작업 속도를 늦추지 않으려면 법을 우회할 방법부터 찾게 되거든요. 극단적인 비용 절감과 속도 경쟁에 매달리다 보면 안전과 복지는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줄여야 할 비용으로 취급됩니다. 쿠팡의 사업 방식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물량과 속도만을 밀어붙이는 전략이었던 만큼 현장에서 이런 왜곡이 발생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비슷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수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초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국회는 사고 경위와 보안 체계 점검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핵심 보고서와 내부 평가 자료를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방안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는 게 어떻게 영업 비밀인지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더욱이 청문회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미국이라면 이런 사고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서 한국 법과 국회를 가볍게 보는 태도로 읽혔습니다.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돈을 벌면서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미국 기업이고 미국 기준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셈이었거든요. 이런 인식이 기업 내부에 자리 잡으면 국내 규제기관은 언제든 투자 환경을 해친다는 압박에 밀려 힘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을 경우 그 나라의 규제에는 순순히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어떤 시장을 더 존중하는지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쿠팡의 전체적인 전략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블리츠 스케일링입니다. 단기간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속도와 규모만을 앞세워 경쟁자를 모두 밀어내고 시장을 장악하는 방식이죠.
이 개념의 어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전격전 전술에서 왔습니다. 보급과 안전을 따질 여유를 버리고 상대가 대응할 틈을 주지 않을 만큼 빠르게 밀어붙이는 전략이거든요. 기업 경영에 이 방식을 적용하면 단기 손실과 사회적 비용은 뒤로 미루고 시장 점유율과 성장 지표만을 최우선으로 삼게 됩니다. 이 방식이 성공하면 어느 순간부터 경쟁이라는 압력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날 곳이 없고 수수료를 올려도 입점 업체가 옮겨갈 대안이 없죠. 그 지점부터 기업은 지금까지 태워버린 비용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멤버십 가격을 한 번에 크게 올리고 납품 단가를 낮추고 광고비를 높여도 시장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생활 인프라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 환경과 공정 경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를 경고한 학자 중 한 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런 아세모글루 교수입니다. 그는 국가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을 소수 엘리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조작하는 착취적 제도에서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성장과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와 권력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규칙은 이들의 편의에 맞게 계속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효율과 편리함이 앞세워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고 결국 사회 전체의 혁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쿠팡을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이런 착취적 제도가 뿌리를 내리는 전형적인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정치와 관료 조직, 국제 외교 채널까지 묶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고 현장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가 이미 눈에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로켓 배송의 편리함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어젯밤에 주문한 물건이 오늘 문 앞에 도착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편안함이죠.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어떤 노동 환경과 어떤 로비 구조가 있는지 알고도 계속 외면할 것인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소비자는 가격과 속도만이 아니라 기업의 노동, 개인정보, 공정 경쟁에 대한 태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치권은 투자 유치라는 말주에 숨지 말고 어떤 기업의 요구가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규제기관은 전관 예우와 로비에 흔들리지 않는 투명한 절차를 세워야 하죠. 완벽한 기업은 없지만 최소한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만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편리함은 빠르게 익숙해지지만 무너진 제도와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은 아주 오래 걸립니다. 쿠팡이 보여주는 로비 네트워크와 노동 착취, 개인정보 보호 태도는 한국 사회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묻는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규칙을 누가 정할지, 그리고 그 규칙이 누구를 위해 존재할지를 결정하는 건 시민들의 선택과 목소리입니다. 새로운 사건과 논란이 계속 쌓이고 있는 지금 그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은 그냥 편하니까 쓴다는 태도를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것에서 시작될 겁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